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참 눈여겨볼 것은 지금 현재 전체 지지율이 한 2주 만에 12% 정도 급락한 가운데 호남에서도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런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는지 뭐 조국 전 대표는 뭐 n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저는 네. 조국 전 대표의 뻔뻔함과 멘탈은 정치인들이 다 좀 배워야 되는 것 대단한 같아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의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 지지율 하락에 여러 가지 뭐 이재명 정부 발도 있겠지만 네. 광복절 사면발이 제일 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조국과 윤미향 두 사람에 대한. 그런데 기자들이 이거 사면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 거 아니냐 질문하면 웬만한 정치인은 제가 더 낮은 자세로 하겠다. 국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뭐 정부에 부담을 끼쳐서 미안한 마음입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정치 초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n분의 1이라는 단어가 근데 n분의 1이라는 표현이 정치권에 있는 단어였나요? 잘 안 쓰죠. 제가 그 단어가 너무 생소하고 그게 와, 이제 책임 신조어. 회피를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 된장찌개로 빙자해서 올린 미슐랭 한우집 밥값도 n분의 1로 냈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드는데 그 사위가 쏜 걸로 말하는데 아무튼 일단은. 이분의 초식 바로 또 하면 네. 준비가 바로 되네요. 가져오시죠. 굉장히 하면 독특해요. 됩니다.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실 사람들은 응. 그 n분의 1 발언 보고 좀 열받았을 것 같아요. 저 너무 궁금해요. 그게 민주당 반응이 나름의 어땠을지. 부담을 안고서 해줬는데 저렇게 말한다고 저런 태도라고? 그러면 이충근도 있고 강선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나도 그 중에 그냥 조금 그랬다.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대변인님.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죠. 예.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겸허하게 제 말씀하시죠. 잘못인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민지요. 당 생활을 열심히 하고 좋아, 좋아. 네. 국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예. 뭔가 좀 성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였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좀 반성을 하면서 또 김주호도 n분의 1 중에 하나다. 아유 그럼요. 예. 제 잘못도 크고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민주 당원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이제 심기일전해야겠다. 그런 생각뿐이 안 듭니다. 뭐 남 탓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거를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수가 있을까? 지금 보면은 지금 호남에서 네. 40% 빠졌나요? 79에서 39, 49? 49 30% 빠졌구나. 49.1입니다. 30% 네, 빠졌고 그렇죠. 그리고 민생 회복 지원금을 그렇게 20조를 뿌렸는데 자영업자 비율이 9.3%가 빠졌습니다. 그러게요. 다 이건 어디 무슨 가는겨? 의미일까? 그리고 40대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지지세의 허리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서도 6% 이상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호재가 없어요. 네. 돈을 줘도 빠지고 뭐 결집을 해도 빠지고 있는 상태라서 구멍이 안 보인다. 네. 호재 구멍이 안 보인다. 앞으로 사실 근데 이 조국의 위선의 된장찌개와 허영심의 패문 독서물 이런 것들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마 더 빠질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그 50% 초반 정도 맞죠, 했잖아요. 맞죠. 네. 우리 국정 지지율. 그게 딱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맞췄죠. 예, 계속 그러면 떨어질 거다. 사면이 아직 반영 안 됐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조국을 민주당과 떨어진 존재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논란거리였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사면이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여권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인식으로는 사실은 같은 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보다 사이가 더 좋아요. 국민의힘에 친한 게 반한 게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가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 안 그렇죠. 싸우잖아요. 조국 전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정의당 길 안 간다. 민주당 성공하는데 돕겠다라는 예. 거는 타이밍의 문제지 합당을 시사하는 발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 전 장관이나 윤미향 전 의원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예. 된장찌개 먹고 막 책 읽고 SNS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그 자동차 뒷자리에 소녀상 태우고 다니고 예. 막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뭐지 좀 이상하다 싶은 행동을 계속하면서 그걸 본인들의 SNS에 계속 전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음. 언론 보도가 특검에서 수사받고 있고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 축의 뉴스 보도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발의 어떤 좀 자극적인 가십거리 보도거리가 사실 잘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균형을
조국과 윤미향이 사면되고 기행을 저지름으로써 막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특검발 윤석열, 김건희 보도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네. 벌써 몇 달이잖아요. 우리가 그 보도를 본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와도 막 새롭거나 막 이러진 않고 그냥 피로감. 약간 이제 피로감이 있고 무덤덤해진 측면이 있는데 네. 조국과 윤미향의 기행은 이제 막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여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악재인 것 같아요. 정청래 당대표 당선되고 조국 윤미향 사면되고 그러니까 사면해주는 대신에 뒤로 어떤 약속을 했었어야 됐어요. 아, 하와이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에서 당분간 어디 가서 좀 쉬다 와라. 뭐 이런 정치적인 딜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 아니니까. 네. 사실은 김조 대변인 이게 사면을 하면서도 조금 꺼림직했죠. 솔직히 말해봐요. 아 조국 윤미향 나오면 이 SNS 난리 날 텐데. 김지호 좀 대변인은 안 사면 하면 복권에 좋겠네. 대해서 반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게 봐요. 아니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는 편이죠. 그렇죠, 반대하지는 그렇죠. 않죠. 있는 그대로 그냥 그 교과서적인 말 말고 이제 꺼림직했어야 해서 이제 솔직히 어제 이번에 좀 당 안 했으면 좋겠다 어제 생각했어야 당 됐어. 대변인 됐는데 오늘 잘리라고 여기 한번 여기 그 정도 아니고 어제 되셨어요? 어제 재신임 받았는데 어제 재신임 됐구나. 어제 재신임 받았는데 아니 그래? 김조 대변인 그 앞에 그런 대변인이셨다가 갑자기 전 대변인 되셨다가 그렇지. 어제 갑자기 급히 임명받은 거예요. 그것도 혹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허. 윤미향 조국 아이,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가 그런 좀 건 아니고요. 그렇게 좀 이제 불신을 받은 거 아닙니까? 새로운 당에서. 지도부가 들어서면은 네. 이제 당직 인선을 새로 하는데 원외 대변인 그러니까 원내 말고 원외에 있는 대변인을 어제 선임했어요. 야. 그래서 그 텀이 있어서 아, 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표현한 거고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지금 그래서 조국 근데- 윤미향 어땠냐는 얘기.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조국 당대표가 n분의 1이라고 표현한 게 네. 뭐 저희가 볼 땐 정창민, 예. 홍문종, 응. 뭐 심학봉 응. 이런 분도 다 이제 사면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있고 아 거기로 지금. 세간에서는 이제 윤미향 전 의원 그 중도층에서는 사면 관련해서도 뭔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시는 어떤 여권에 대한 공격이 조금 여론에 먹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한 12% 정도 빠졌는데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 저희가 한 49%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윗부분이 사실은 스윙 보통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2달간 이렇게 차곡차곡 지지율을 모았는데 조금 이제 본인들과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예. 정책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스윙 버터니까 훅 빠지신 거죠. 그래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럼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이제 유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2%지만 전체 뭐 60 몇 프로에서 12% 따지면 거의 20% 가까이 네. 이렇게 지금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조금 저희가 더 겸허하고 성찰하는 모습으로. 이제서야. 아 그럼요. 저 자신이 이렇게 반성하면서 예. 네, 우리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잘 모시고 예. 우리 정치해야 되지 날 않을까. 왜 모셔? 형님이 날 왜 모셔? 잘 모신다는 거는 정청래 당 대표님이 지난번에 뭐 국힘을 비롯해서 개혁신당까지 패싱한 거에 대해서도 조금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신당도 제안하실 수 있습니까? 개혁신당도 인사도 안 악수도 갔어요. 악수도 예방 못할 안 사이라고. 가고, 예. 그런데 그 또 어저께 부분에서. 김대중 대통령 그 추도식에서는 우리 정청래 대표랑 이준석 대표랑 서로 이렇게 가까이 앉아가지고 말씀도 나누시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도대체 펜싱을 왜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개혁신당은 뭐 그래도 소수당인데 존중해야죠. 그 젊은 사람 모여 있는데. 아 이렇게 다른 의견이 지금 나오고 예. 있어요. 근데 용감한 거예요. 예. 예. 저러기 쉽지 않아요. 원내 아, 대변인이. 예. 네,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반기를 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렇게 세기를 용감하게 막네요. 하기가 세기를 예. 막네요. 쉽지 않고 정말 소신 있는 정치인입니다. 다시 전 대변인으로 다시 좀 걱정이 되기도 한데. 게스트로 한번 부르시고 너무 저한테 치명적인 공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칭찬해주고 있는 아, 지금 칭찬을 엄청 해주고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강해찬 최고위원님이 이제 복당을 하시더니 뭔가 이 칼을 갈고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의도 너머에서 민주당 인사가 칭찬받고 가면 당에선 좋지가 않은 거예요. 조국 혁신당 제가 다음에 저 섭외할 때 제가 꼭 한 명 섭외해 갖고 올게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수적으로 이렇게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저희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는 조국 혁신당의 모습도 너무 관전 포인트가 또 달라서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 임기 이제 100일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며칠 전에
자추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자추견. 국민 명식. 취임식을 예. 예, 취임식을 다시 한번 고쳐서 하는 그런 상황도 됐었는데, 근데 이게 윤석열 전 정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가 거의 80%뭐 이렇게 네, 나왔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거 되게 오래 끌었어요. 굉장히 오랜 네. 시간 또. 거의 근데 취임 100일 이상 갔을 텐데. 예, 네. 100일 이상 갔죠. 국정농단보다 더 심한 내란을 일으켰는데. 아, 그건 아직 형사법정에서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는데. 추정이라고. 예, 추정. 네, 꼭 내란이 단어를 좀 추정되는. 붙여주십시오. 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내란이라고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게 야당의 입장이라서 네. 뭐 계엄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네,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고 아다르고 어다르고 아사모사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잔당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내란 잔당이 좋으십니까? 아, 그거는 말이 안 나으신가요? 되죠. 어떻게 그거는 표현하면 이 당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부동산 폭망시키는 거는 데이터로 입증됐는데 네. 뭐 부동산 폭망 잔당 뭐 이렇게 싸잡아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잘못한 게 있고 하면 저희가 안고 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제 같이 국회에서 어쨌든 여야가 정치를 같이 해야 되고 국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난 쟤네는 대화도 못 하겠다. 예. 뭐 영석으로 만들겠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죠. 문재인 대통령 정권과 비교를 해보면 네. 탄핵 뒤의 정권이라는 건 공통점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취임 직후인 다음 달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네. 그 다음 달에 바로 G20 가가지고 다자외교에서 데뷔하셨고, 그리고 막 법인세, 소득세 올린다, 세제 개편안 냈었을 때 그 공을 국회로 넘기면서 정부를 좀 자유로웠고, 그렇게 하면서 논란 없이 100일 정도를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사면복권 논란이 있죠, 이춘석 차명계좌 논란이 있죠, 또 세제 개편 논란이 있죠, 증시 개편 논란이 있죠. 논란뿐이 없으니까 지지율이 지금 오를 수 있는 요인이 없다. 윤석열 정부와 비교했었을 때도 윤석열 정부 처음 출범했을 때 52%로 시작했는데 리얼미터 기준. 네. 요 시점, 그러니까 한 80일 취임 80일 때로 비교를 해보면 그때 33%가 내려갔습니다. 그게 7월 넷째 주인데 제 기억으로는 7월 넷째 주에 뭐가 있었냐, 이준석 체류따봉이 있었거든요. 예. 그 논란이 있었을 때 한 19%, 2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폭으로 빠진다라는 거는 체감상 국민들이 지금 대단히 이재명 정부가 뭔가 실책을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국정농단이든 뭐 내란으로 계엄, 추측이 계엄. 되는 의혹. 계엄 사태든 어쨌든 불명예 퇴진을 한 전 정권 이후에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100일 동안 거의 80% 지지를 받았던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거는 뭐 개혁 정책, 소통을 위한 노력 이런 정도가 많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건데,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지지율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서 방송법 또 3대 특검도 어찌됐든 통과시킨 거고,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 노란봉투법, 3법 개정안 이런 것들 개혁적인 법안들 추진할 건데요. 물론 이런 개혁적인 법안들이 일부 수구 기득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의 조정세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개혁 법안들 6개월, 1년 안에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에서 한 40개 정도 개혁 법안을 윤석열 정권의 어떤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넘겼는데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아직 이런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안에 빨리빨리 개혁 입법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빨리 추진하다가 지지율 더 까먹는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국내 경제계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한 이제 미국 상이나 주한 유럽 상이 등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기업들을 대표하는 예. 국내에 주둔하는 대변 단체들도 이건 좀 막아달라. 우리 그럼 회사 다 다른 나라로 옮길 수밖에 없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경제계가 몇 가지 독소 조항만 좀 바꿔서 통과시키라라고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안 받고 원한대로 막 고수하면 오히려 지지율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평화 사기쇼 때문에 좀 오래 먹고 살았죠. 근데 이제 그게 안 통하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때 한번 대어받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어봤으니까 네. 이재명 정부가 막 북한에 대화하자 유화책 펼쳐도 김여정이 뭐 허풍 뭐 헛꿈 꾸지 마라 이러고 막 우리 확성기 40개 중에 한 개 그냥 고친 거고 뭐 끌 생각 없고 막 이래 나와 버리니까 예.
이제 북한 관련된 훈풍이 더 이상 먹히지 어. 않는 시대가 됐고 구조적으로 그때보다 더 어렵죠. 근데 다만 저는 원인이나 결과보다 윤석열 정부는요 50% 초반으로 출발해서 다행인 게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만에 지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 후반대 지지율로 지선을 치렀거든요. 네. 그래서 역대급 압승을 했어요. 음. 그게 사실 보수 진영에서 내년 6월 지선 망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2주 만에 지지율이 12%나 떨어지니까 예. 이런 분위기면 지선도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희망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권 출범과 지선 사이에 그래도 1년 사이에 갭이 있는데 생각보다 지지율 떨어지는 속도가 좀 가팔랐거든요. 지난 예, 한 달은. 그렇죠. 만약에 리얼미터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이 40% 초반대 막 이런 상황에서 지선을 치르면 예. 그러면 이제 반반 싸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지난달까지 물어보면 예. 나갈 사람 줄 섰다. 음.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부산 같은 데도 전재수한테 넘어간다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달 사이에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턴어라운드 시키지 못하면 예. 내년 지선이 물론 지난번보다야 민주당이 좀 많이 가져가겠지만 지난번에 워낙 많이 저희가 이겼어서 예. 서울, 부산 같은 핵심 지역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그런 지지율로 가지 않을까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지만은 않아요 지금. 근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 접점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신당에서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으로 오로지 다 그냥 옮겨간 것인가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려운 건 그렇게 아닌가? 보기는 어떻게 어려울 것 보세요?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워낙 뭐 전당대회 중이긴 하지만 네. 전당대회 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그렇게 건강한 전당대회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특검이 뭐 압수수색하고 있다, 뭐 시도하고 있는데 당사 앞에서 뭐 발박수 치고 정권 찌르기 하고 이런 어쩔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다고 해서 국민의힘한테 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중도층이 조금 민주당에 질려하는 뭐 어떤 이동 지지층의 이동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걸 지지를 좀 빠지고 국민을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지지율이 사실은 모든 걸 다 대변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지금 현 상태에서 정부가 뭘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번에 뭐 조국 윤미향 사면을 크리스마스 정도로만 미루는 액션만 있었어도 이 정도는 안 됐을 것이다 예측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떤 기자님도 그렇게 방송에서 말씀하시던데 조국 윤미향 의원을 사면시켜 준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의 대비를 위한 것 아니냐. 이 사법 리스크가 이미 있고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또 특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받았고 또 심지어 김혜경 여사도 지금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임기가 끝나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특검 받고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나도 혹시 저런 퇴임 후의 모습이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빚을 많이 지게 하는 사람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조국 대표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민주 진영도 그렇고 예. 그러면서 퇴임 후의 어떤 모습들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런 국민들이 과연 모를까? 이런 걸 아는 국민들께서는 지지율을 당연히 이렇게 호의적으로 평가해 주시지 못할 거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뭐 개혁 법안 특히 윤석열 정부 때 못다 처리했었던 거부권 법안들을 다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그건 국민들한테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특히 방송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국민들이 체감상 이거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노봉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진짜 이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은 이미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아닙니다. 그럼 새로운 비전이나 어떤 대통령이 좀 전례 없었던 소통 방법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전례 없던 소통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안 보인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은 이게 될까? 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좀 회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아니 방법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가 네. 민생 법안이에요. 예, 그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런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안 해보셔서 그 어려움을 모르시는데 사실은 자기 목숨 걸고 하청업체로 종사하다가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국내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면 다 파업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파업하면은 정말 수십억, 수백억의 어떤 소송을 걸어서 노동자를 압박하고 그분들이 어떤 분은 그게 너무 압박이 커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불법적인 파업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쟁의 행위가 불법이고 어떤 게 합법인지 가려내서 합법적인 쟁의 활동은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막대한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정말 민생과 노동자를 위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 비난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경제계가 말한 독소 조항이 있는데 네. 우리가 뭐 노란봉투법으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그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는 건 좀 막을 필요가 있다. 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근데 원청이 이제 하청과 교섭을 다 열어버리면 네. 원청 기업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수백 개 하청 기업 노조들 다 들고 일어서고 하는 걸 원청 기업이 일일이 관리하고 감독할 거면 네. 하청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하청 기업 다 없애버리고 교섭만 하다 끝나죠. 대기업이 그냥 이제 모든 기업을 다 인수합병해서 해라. 근데 그렇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이라던가 가격 경쟁력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이런 게 또 많이 약화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이나 이 법안을 발의한 또 노동계도 이 경제계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몇 개만 빼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좀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대화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기준일 것 같고 네. 저는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진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시키는 게 사실은 더 고평가받는 일이고요. 네. 보수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시키는 게 더 어렵고 고평가받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보 정부가 북한 대화하는 거는 이제 아무 감동도 없고 음. 보수 정부는 또 한일 관계 미래 보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원래 못하는 거 반대로 할 때 점수를 더 많이 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광복절에 사실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보자면 그 셀프 임명식이나 막 이런 건 전 되게 별로였는데 예. 메시지에서 일본과의 어떤 진취적 관계 강조한 부분은 좀 소위 말하는 덜 진보스러운 좀 개선된 모습이었거든요.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서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준다면 진짜 실용주의 맞네라는 인식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오히려 한미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할 것 같아서 좀 힘들 것 같은데 한일회담이 약간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조금 실용주의적 면모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잘 살린다면 예.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겠죠. 자, 한일 한미 회담을 앞두고 있으면서 또 국정 지지율 변화 추이가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